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이한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한 나라가 핵무기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없애려 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의 국방부는 불과 사흘 전 러시아가 곧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실제로 방어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한 주 동안 리투아니아를 다룬 거의 모든 뉴스는 이 이야기를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 발트의 연안의 작은 나라가 푸틴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해구산을 얻기 위해 건국 원칙까지 폐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 대부분의 보도는 두 가지 세부 사항을 아주 빠르게 지나쳤다. 첫째,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은 지난 5월 클라이페다의 핵무기를 반입하는 방안을 거부하면서 불과 2달 뒤 자신이 폐지하자고 요구하게 돼 바로 그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둘째, 핀란드가 스스로를 핵 공격 목표 명단에 올려놓았다고 선언했던 크렘린은 이번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온적으로 반응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 층이다. 결정의 표면, 진짜 동기, 그리고 빌뉴스에 누구도 이름 붙이고 싶어 하지 않는 대가다. 그러나 끝까지 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여기에 남겨두고 당분간 설명하지 않겠다. 리투아니아에는 전투기가 정확히 한 대도 없다. 적은 것이 아니다. 낡은 것도 아니다. 아예 없다. 그 숫자를 머릿속에 담아두기 바란다. 표면적인 이야기는 단순하다. 7월 2일, 나우세다는 각 정당이 거의 완전히 의견을 모았다며 제137조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수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세이마스에는 전체 의원 141명 가운데 51명의 서명이 담긴 법안이 등록됐다. 마지막 소련군 전차들이 막 철수하던 1992년에 작성된 제137조는 대량 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의 설치를 모두 금지한다. 그러나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리투아니아 헌법을 개정하려면 최소 석 달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표결을 거쳐야 하며 매번 94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결정의 의미는 진공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7월 1일 핀란드 의회가 찬성 125표, 반대 61표로 결정하면서 핀란드의 핵무기 금지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리투아니아는 바로 다음 날인 7월 2일에 같은 방향의 결정을 발표했다. 이것은 단순히 리투아니아가 폭탄 한 발을 위해 문을 여는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 전체의 억지 체계가 다시 작성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아직 들어갈 자격조차 확보하지 못한 줄에 억지로 끼어들려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줄이 어느 문 앞에 서 있느냐는 것이다. 그 문 뒤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헬싱키와 빌뉴스 모두 이번 결정이 핵무기가 실제로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열고 있는가? 가장 자연스러운 답은 모든 뉴스가 제시하는 답이기도 하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 설명은 제대로 소개할 가치가 있으므로 먼저 공정하게 정리해보겠다. 지난주까지 리투아니아는 헌법에 핵무기 금지 조항을 둔 유일한 나토 회원국이었다. 폴란드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라트비아에도 없다. 에스토니아에도 없다. 세이마스 의장 유오자스 올레카스는 리투아니아가 동맹 방위 구조 안에 회색지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게다가 올해 2월 5일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보유량을 제한하던 마지막 문서인 뉴스타트 조약이 공식적으로 만료됐다.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상한선도, 사찰도, 정보교환도 없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오레시니크를 벨라루스에 배치하고 칼리닝그라드에는 이스칸데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은 매우 간단해 보인다. 리투아니아가 마지막 남은 법적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야 한다. 단 한 가지 세부 사항만 제외하면 그렇다. 나우세다가 발표하기 사흘 전인 6월 29일,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LRT 방송에 현재 러시아가 발트 국가들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모스크바가 한 말이 아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가 직접 한 말이다. 국방부는 하이브리드 위협과 파괴 공작의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침공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한 국가는 자국 정부가 아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높은 법적 문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들었을 때 무언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그 감각이 정확하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일관성을 살펴보자.
나우세다는 나우세다와 충돌한다. 5월에 그는 클라이페다의 핵무기를 반입하는 방안을 거부하면서 제137조를 침해할 수 없는 원칙으로 제시했다. 7월에는 바로 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67일 사이에 같은 사람, 같은 법, 서로 반대되는 두 입장이 등장했다. 질문은 그가 마음을 바꾸었느냐가 아니다. 67일 동안 무엇이 바뀌었느냐가 질문이다. 그리고 가장 일관된 반응은 오히려 모스크바에서 나왔다. 핀란드가 핵무기 금지 조항을 없앴을 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헬싱키가 스스로를 핵 공격 목표 명단에 올려놓았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를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핀란드보다 칼리닝그라드에 훨씬 가까운 리투아니아에 대해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대략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새로운 정보이며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발트 국가들이 아마도 핀란드와 경쟁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것이 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핵 공격 목표 명단도 없었다. 구체적인 공격 위협도 없었다. 더 가깝고 더 취약한 나라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더 약했다. 설명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 크렘린은 이것이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 둘째, 크렘린은 빌뉴스가 아직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를 이해하려면 언론 보도에 묘사된 방식이 아니라 나토의 핵무기 공유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B-61-12 핵폭탄은 미국 소유이며 미국이 통제하지만 주둔국에 설치된 특수 저장 시설에 보관된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까지 포함해 약 100발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폭탄을 운반하는 항공기는 미국 항공기가 아니라 주둔국의 항공기다. 아무 항공기나 가능한 것도 아니다. 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을 받은 이중용도 전투기여야 한다. 현재 나토의 핵심 기종은 F-35A다. 구형 항공기로는 참여할 수 없다. 예외도 없다. 그렇다면 리투아니아에는 전투기가 몇 대 있는가? 없다. 리투아니아 공군에는 C-27 제2수송기 세대와 블랙호크 도팽 구조 헬기가 있다. 전투기는 한 대도 없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리투아니아 영공은 다른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다. 리투아니아가 스스로 영공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빌뉴스는 F-35를 주문하지도 않았다. 폴란드는 5월에 첫 번째 F-35 세대를 인도받았지만 리투아니아는 아직 주문조차 하지 않았다. 설령 지금 주문하더라도 기지를 핵무기 저장시설로 개조하는 데는 수억 달러가 필요하며 기간도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리투아니아가 핵무기를 위한 문을 열더라도 리투아니아는 그 문을 통과할 수단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처음에 기억해두라고 했던 숫자 0의 의미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3월 2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은 프랑스의 핵무장 항공기를 동맹국 영토에 임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방 억지 교리를 발표했다. 참여국 명단에는 영국,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가 포함됐다. 누가 빠졌는지 보이는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다. 정확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다. 정확히 그 해구산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는 국가들이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 국가들의 불참이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확장된 해구산으로 사용하는 데 존재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에서도 파이낸셜 타임스의 6월 초 보도에 따르면 나토 내부에서 이중용도 항공기를 동부전선으로 확대 배치하는 비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리투아니아는 방금 창문의 빗장을 풀었다. 문제는 그 뒤에 아직 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지리로 돌아가게 된다. 지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쪽에는 칼리닝그라드, 다른 한쪽에는 벨라루스를 끼고 있는 길이 65km의 스바우키 회랑은 발트 3국과 나머지 나토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통로다. 독일 디벨트와 헬무트 슈미트 대학교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은 2016년 10월을 배경으로 했다. 그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군 약 15,000명이 나토를 마비시켰다.
독일 정부는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선택했고 나토 제어조는 끝내 발동되지 않았다. 그것은 실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나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찔렀다. 진짜 위험은 전차가 아니다. 진짜 위험은 동맹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전차만을 놓고 본다면 실제 상황은 양쪽 모두가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는 그림과 상당히 다르다. 칼리닝그라드는 오랫동안 난공불락의 요새로 묘사됐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곳에 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 일부를 로스토프나돈으로 옮겼다.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칼리닝그라드 군관구의 S-300과 S-400 방공체계 수는 올해 3월까지 약 29% 감소했다. 이곳에 주둔하던 러시아 제11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했고 하르키우 인근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채텀하우스는 이른바 뚫을 수 없는 반접근 거부구역이라는 개념을 노골적으로 신화라고 평가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먹여 살리기 위해 속이 비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리투아니아 가까이에 배치됐다고 주장되는 오레시니크는 어떠한가? 미들베리 연구진과 시의 네이 연구진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이 체계가 러시아 국경에서 약 5km 떨어진 옛 크리체프육 비행장에 배치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곳은 벨라루스 동쪽 끝에 있으며 리투아니아에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연구에 참여한 제프리 루이스는 이 위치가 오레시니크의 사정거리를 늘려주지 않으며 그곳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구체적인 군사적 이점보다 정치적 계산을 반영한다고 썼다. 수바우키를 덮칠 유령처럼 반복해서 언급되는 자파드 훈련은 어떠한가? 러시아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21년 훈련에는 약 20만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25년 9월 훈련에 대해 벨라루스가 발표한 병력은 약 13,000명이었다. 훈련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에서 진행됐다. 양쪽 모두 실질적인 힘으로 천둥을 만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징으로 천둥 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칼리닝그라드의 전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오레시니크가 주로 정치적 메시지이며 자파드 훈련 규모가 10배 이상 줄었다면 리투아니아는 왜 헌법까지 바꾸려 하는가? 답은 동쪽에 있지 않다. 2026년 5월 14일이었다.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제2기갑여단, 병력 4,200명, 에이브럼스 전차 87대가 배치를 위한 군사 행사를 열었다. 장비는 대서양을 건널 수송선에 실렸고 병력 일부는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다. 그때 미 국방부의 한 문서에 서명이 이뤄졌다. 명령은 귀환이었다. 폴란드에 도착한 병사들은 긴급히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차는 병원체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척해야 했다. 바다를 건너던 수송선도 항로를 바꿔야 했다. 불과 일주일 전 병력 환송식에서 사단 지휘관은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실제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7월 초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이 러시아와의 확장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 발트 국가들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동맹국들에 분명히 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는 미국이 빠질 경우 유럽군이 이코노미스트가 생존의 필수적인 운영체계라고 표현한 능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위성 정찰, 장거리 미사일, 방공체계가 그것이다. 리투아니아가 제137조를 없애려는 이유는 러시아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이 떠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제137조는 리투아니아가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리투아니아에는 관심을 사기 위한 F-35가 없다. 확실한 안전보장을 사들일 예산도 없다. 리투아니아가 가진 자산은 단 하나다.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를 방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처음에 나는 리투아니아가 무엇을 상대로 방어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투아니아는 침공에 맞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리투아니아는 누군가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두려운 것은 모스크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두려운 것은 워싱턴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제 페스코프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모스크바는 빌뉴스가 아직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가 방금 연문은 적어도 앞으로 여러 해 동안은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다. 서방 언론만 읽었다면 작은 나라가 폭정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선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러시아 언론만 읽었다면 나토가 위험한 확전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두 설명 모두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친다. 이 동맹은 내부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으며 누구도 사람들이 그 균열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리투아니아가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핵폭탄은 아니다. 나우세다의 발표에서 불과 며칠 뒤인 7월 7일과 8일,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은 발트 영공경찰 임무를 실질적인 방공 임무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발포 권한은 각국 수도에서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넘어가고 다시 현장 지휘계통으로 위임된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조종사가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더 이상 각국 수도의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장도 필요 없고 납품 기간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것도 이전한다. 위험이다. 빌뉴스 상공에서 발생하는 오인 교전의 책임은 이제 동맹 전체의 군사지휘부에 귀속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세부 사항이 하나 있다. 지난 22년 동안 이 임무가 실제로 무기를 발사한 것은 정확히 2번이었다. 2번 모두 올해 봄에 일어났다. 루마니아의 F-16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목표물을 격추했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라트비아 상공에서 목표물을 격추했다. 두 차례 모두 격추된 것은 항로를 벗어난 우크라이나 드론이었다. 발트 지역의 나토 전력이 처음으로 격추한 무기는 러시아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동부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실제 모습이다. 전차가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발트의 해저의 통신선과 전력선이 절단되고 광범위한 해역에서 위성항법 신호가 교란되며 위장 등록을 한 선박들이 움직이는 형태다. OCCRP가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선박들의 승무원들이 러시아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전쟁이지만 나토 제후조가 닿을 수 있는 문턱 바로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도된 설계다. 더 높은 층위에서 앙카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새로운 거래의 작성이다. 미국은 해구산과 지도자 역할을 유지한다. 유럽은 재래식 방위 부담을 떠맡는다. 그러나 글롭색은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한다. 부담 분담 요구와 군사 역량 철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 일어서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의자를 빼고 있다. 재래식 전력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핵무기가 호출된다. 핵무기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더 빠르고 더 싸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말하려면 양쪽을 모두 봐야 한다. 러시아의 핵수사 역시 심리전이다. 전쟁 내내 모스크바는 실제 공격보다 서방의 확전 공포를 훨씬 효과적인 억지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코노미스트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 30일 동안 추가로 확보한 영토는 30제곱마일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칼리닝그라드의 요새 전력도 줄어들고 있다. 러시아는 제2전선을 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험의 형태가 바뀔 뿐이다. 이제 2월 5일 이후에는 누구도 더 이상 정확히 세지 않는다. 양쪽 모두 매우 빠르게 핵탄 두수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진짜 위험은 누군가가 핵전쟁을 원한다는 데 있지 않다. 진짜 위험은 상대가 무엇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판이다. 베이징은 이 이야기의 모든 문장을 읽고 있다. 미국의 안전보장이 발트 지역에서 수송편 하나를 도중에 되돌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영국 신문 한 곳이 보도하게 만드는 것만으로 흐려질 수 있다면 같은 논리가 또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 이 질문은 타이베이, 서울, 마닐라, 그리고 어쩌면 하노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제137조는 1992년 소련군 전차가 자국 영토에서 철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작성했다. 그들이 순진해서 그 조항을 만든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서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들었다. 34년 뒤 다음 세대가 그 조항을 지우려 하고 있다. 적이 더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상대가 실제로 올 것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핵폭탄이 리투아니아에 들어올 것인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동맹이 핵무기로 자신의 약속을 증명해야 할 때 실제로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다. 동맹이 더 강해졌다는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나머지 부분이 더 이상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인가? 빌뉴스의 계산이 틀렸다면 두 번째로 잃게 될 것은 헌법 조항이 아니다.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다. 세이마스의 첫 번째 표결까지는 아직 석 달이 남았다. 그때까지 나는 세 가지를 지켜볼 것이다. 워싱턴이 핵무기 저장 시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말을 하는지, 리투아니아가 F-35를 주문하는지, 그리고 크렘린이 말 이외에 실제 행동을 하는지다.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기 바란다. 이번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기 바란다.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댓글에서 말해주기 바란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